천의 사람 나라 49강 탕탕절을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위대희 1979년 김재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인권, 민권 이런 유의 휘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MBC에서 캡처한 화면을 보면은 소위에 속하는 건 한꺼번에 쿡입니까 뭡니까? 끊어 바친다. 뚝 끊어 바친다.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려버린다. 이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김재규입니다. 요즘요, 제가 느끼기에 한 두 해 전부터, 2, 3년 전부터 김재규가 뜨고 있어요. 그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요, 김재규 얘기가 제법 나오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다시 김재규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김재규와 탕탕절, 뜨고 있어요. 우선, 김재규가 뜬 얘기를 하나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고라에 올라온 글인데, 젊은이 2명 식당에서 밥 먹다가 뺨 따고 맞을 뻔한 사연, 이래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2014년 4월이니까 한 2년 반쯤 지났죠. 아는 동생이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세월호 이야기를 하며 반찬 삼아 박씨를 씹고 있었죠. 이 박씨가 누군지 알겠죠. 그런데 옆자리 아저씨가 오더니 젊은 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개소리야.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라며 상욕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역은 구미, 자기가 구미 사람이래요. 구미에서 하는 얘기래요. 광신도 처음 만나본 것도 아니고 해서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김재규요 라고 했는데 아저씨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열받았다 이 얘기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런 게 요즘은 이런 유의 글들이 요즘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제가 처음 봤던 건 요때인데 요즘은 김재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적어도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상천의 사람 나라 강의를 하면서 29강을 탕탕혁명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탕탕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탕탕절이라는 어떤 얘기가, 탕탕절에 관한 얘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탕탕절 10월 26일 이런 기사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두 번의 총격 사건. 이래가지고 이거는 작년 이맘때쯤, 작년 10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늘 10월 26일, 그런데 오늘을 사람들이 탕탕절이라고 하며 탕수육이나 설렁탕 같은 탕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고급 양주인 시바스 리가를 마시며 탕수육을 안주로 먹어야 한다네요. 10월 26일 도대체 무슨 날인데 이날을 탕탕절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더군요. 첫째는 도마 안중근 의사가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거의 아실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총격으로 죽은 날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는 김재규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참 같은 고향이고 자기 상과인데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더라도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요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 긍정적 평가가 자꾸 하락하고 있다. 면서 이 양반이 얘기하기로 실례로 2008년 가장 업적이 큰 대통령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73%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지지도는 매년 추락하더니 2014년에는 31%로 노무현 대통령과 1% 차이로 우세하다가 2015년은 28%로 32%를 차지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프레이저 보고서 등 비밀 문서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박정희의 신화가 거의 다 부서지고 오히려 박정희가 진짜 매국노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12.6이다. 그 얘기하면서 여기 재밌어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총격 사살과 김재규 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총격 사살, 이 공교롭게도 10월 26일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탕탕절이라고 한다. 10월 26일을 탕탕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탕탕절이라며 시중 중국집 탕수육 주문이 이어져 중국집 사장님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그러면은 김재규와 탕탕절이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냐 하면요. 요 한 2, 3년 사이에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김재규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해범이다, 배신자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평가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김재기와 탕창들이 뜨게 된 이유가 뭘까? 누가 이렇게 띄었을까? 그 최대 공로자는 누굴까? 요 네 사람 중에 한번 뽑아보세요. 최태민 때문에 김재기가 떴다. 최순실 때문이다. 박정희 때문이다. 박근혜 때문이다.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김재규가 박정희 죽인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또는 배신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박정희란 사람하고 김재규란 사람은 거의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건 무슨 우연이 아니고 어떤 필연적인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비교를 좀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극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니까요, 박정희는 악발이 외놈 급장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급장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동창생들이 회고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성품이 몹시 독한 데가 있었다. 그래서 별명을 악발이, 대추방망이를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부르지도 못했대요. 그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동기생이 같은 교실에 같이 있는 학생이 무서워가지고 별명도 못 부를 정도라면은 얼마나 악독했겠어요. 이 박정희 이때 알아본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박정희가 급장을 지냈던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그부들 가운데 그로부터 맞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드물 정도였다. 그 박정희는 체구나 나이가 자기보다도 한참 위인데도 이제 뺨을 후려 갈겼어요. 이게 뭐 보통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해도라는 그분은, 한반의 친구는 박정희보다 한 뼘 이상 키가 컸고 장가까지 든 그야말로 큰 형님 뻘이었어요. 그런데 위로 올려다보고 교실 내에서 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겁니다. 이건요, 웬만큼 악독한 인간 아니면 이런 행동 못합니다. 악독한 인간도 웬만해 없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요, 나이 많은 형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를.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듯이 권군의 뺨을 때리던 박정희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런데요, 박정희가 정말 악질인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는 그죠?
어디서 때리냐 하면 반드시 교실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통하는 곳에서만 악랄한 폭력을 휘둘러요. 바깥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해도한테 맞아 죽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권력의 생리를 너무나 꿰뚫어 봤다는 얘기입니다. 체질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박정희거든요. 그런데 김재균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느 날 책벌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나무전에서 일본인 순사가 나무꾼한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두들 패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순사는 당시 15전 정도 하는 나무찜을 5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순사가 겁이 나니까 5전에 팔았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 순사놈이 또 더 언제 강짜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집까지 우리 집까지 지고 가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15전짜리를 5전에 뺏겼는데 거기다가 집까지 지고 가자 하니까 그래서 그래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계속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걸 이제 제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이 없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식민지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김재균은 의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순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일본말로 도둑놈 자식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체면이 엉망이 되어버린 순사가 나무꾼을 제쳐놓고 김재규의 덜미를 부여잡고 경찰서로 끌려가 유치장에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김재규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김재규 친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는 외놈 급장질을 하면서 외놈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부들한테 정말 터무니없는 악랄한 폭력을 휘둘렀죠. 그런데 반해서 김재규는 조선의 참 천하디 천한 나무꾼이 일본 순사한테 두드려 맞는데 대항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죠. 이건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죠. 요 두 사람이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비슷하게 되겠죠. 박정희는 요즘 말로 하면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선생질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만주군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니까 충성혈서를 보냅니다. 만주군관학교에.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 충성혈서가 일본인들한테 깊은 감동을 줬는지요. 이게 만주신문에 기사로 실렸어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이걸 이제 찾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만주신문 7면에 혈서 군간 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웠기 때문에 신문에 이렇게 실렸겠죠. 일본 사람들도 놀라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또 참 대단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본 제국에 충성하겠다 얘기입니다. 박정희. 그러면서 편지도 동봉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지금 일본의 일본의 말이 되겠다고 지금 그 자기의 결심을 편지로 붙인 거죠. 그래서 충성열서에서 일본의 견마가 되겠다고 자임을 하고, 그런데 일본은 진짜 충성했느냐? 일본에 충성도 안 했어요. 패망하기 전 일본이 항복도 하기 전에, 그죠? 그 부대에 일본이 항복할 거라는 소문이 쫙 퍼지는데 그 소문을 퍼뜨린 게 박정희 같아요. 그래서 바로 부대를 끌고 탈출을 해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중국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망하자 또 곧바로 뭐로 살짝 이제 변신을 하냐면 광복군으로 싹 변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군부대 입대해가지고는 또 이번에는 이 좌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좌파에 또 들어가가지고 남로당 군내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들통이 나자 그때까지 대비해 두고 있었던 남로당 명단 있죠, 그죠? 명단을 쫙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는 그 갖다 바친 명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정말 동료를 팔아먹은 공로가 크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원래 이건 사형을 당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감형이 되고 석방이 되고 군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김재규는요,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김재규는요, 박정희하고 같이 임관을 하죠. 동기였고. 예, 육사 2기로 이제, 하는데, 박정희는 3등으로 졸업하고, 김재규는 14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김재규 성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여하튼, 김재규는 장교 생활, 소위 생활 하는 중에, 이제 1947년 6월 1일 날 중위로 진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건군 이래 처음으로 명예 명관 조치,
말하자면 군에서 군복 벗게 됩니다. 왜 벗게 됐냐? 이 당직 사관을 했는데요. 일직 사관. 일직 사관이 뭔지 아시죠? 공휴일 같은 날, 그날 하루 이제 이 부대장 대신 총 책임을 지고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자기 일직도 아니에요. 친구가 일직인데 친구가 뭐 일이 있다 그래 자기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일직을 서게 됐어요. 서게 됐는데 이때 한국 경비대 사병들과 미국인들 간에 미국 군인들입니다. 격투가 벌어졌는데 싸우다가 이 미군들이 뭐 권총을 막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하니까 한국 병사들이 이 영내로 이제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도피를 했는데 추격하던 미군 병사가 일직 사관인 김소희, 김재규한테 총을 겨누면서 겨누니까 김재규가 말이지 총 겨누니까 뭐 사발한 듯이 이렇게 합니다. 권총으로 위협을 당한 김소희는 순간적으로 그가 휴대하고 있던 일식 장검을 빼어들고 그 군인에게 대항하였는데 겁을 먹은 미군인은 권총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바짝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도망갔어요. 이게 이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왜 일본 장검을 차지했냐면 그 뒤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이 시기에는 어수룩한 시대니까 일제시대 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아직 뭐 새로운 이 군 체제가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사건이 이래 되니까 감히 미 군정의 미국 군인한테 칼을 빼들고 대든다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에서 일제 순사한테 대들었던 사람이 아이가 그죠? 이제는 미국 식민지 시기에 미국 장교한테, 미국 군인들한테 대든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쫓겨냈는데 불명예 퇴진을, 불명예 제대를 도저히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면관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것도 김재규하고 박정희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래서 미군정 시기 미군을 혼내준 죄 6월 1일 날 진급하게 돼 있는데 중위 진급 예정일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천중학교 대륜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정이 끝나고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 10월에 소위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 1년 4개월을 날려먹은 거죠. 이 사람들이 교육관하고 그 교육과 관련한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하냐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가 아니라 극과 극입니다. 박정희 부녀는요, 박정희가 우선은 영남대를 탈취했죠. 그래서 박정희가 대구대 원래는 청구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 큰 거리인데, 작은 고개, 오거리, 작은 고개 있는데, 거기, 동구청 맞은편 그쪽에, 청구대학이 있었습니다. 청구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짓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때 이제 웃기는 얘기로 철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무너졌다. 무거워가지고 무너졌다. 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청구대학을 싹 뺏어버립니다. 박정희가. 그 다음에 대구대학은 이병철이가 사카린 밀수를 했거든요. 요걸 기활해가지고 대구대학을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대학을 합해가지고 영남대학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영남대학교의 창업주가 되는 겁니다. 설립자가 돼. 졸지에 영남대학교 설립자. 남우대학 두 대학을 뺏어가지고 영남대학 설립자로 이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왕립대학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요. 그 규모가 최대 규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 규모가 한 10만 평 남짓 뭐 보통 아주 넓은 캠퍼스라 한 30만 평 될까. 그랬는데 이때 100만 평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딴 학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지대를 이제 박정희가 이제 자기 대학이니까 지나가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대요. 근데 왜 대학 흔적이 안 보이냐.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그때 당시로선 대학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을 세웠대요. 지금은 그 영대 도서관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도서관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런 높은 건물을 만든다는 건 도저히 상식 밖이거든요. 100만 평이나 있는 땅에. 그 다음에 이 박정희가 이제 빼앗아가지고 사유물로 했죠. 그걸 이제 박근혜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된 겁니다.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사장 만들어준 건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박근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뭘 했냐? 제일 획기적인 작업이 81년도에 정관 제1조를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교주 박정희의 창학정신에 입각해서 학교를 운영한다. 입각한다고 제1조에 못을 박았어요. 아니, 대학에 교주가 있다는 얘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대학 학문의 연구에는 자유가 필수적이고, 그런데 학교가 그냥 박정희 사유재산도 아니고 박정희가 주인인 학교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군인이라고 이런 발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장 사태 후에도 여하튼 문제가 많아가지고 각종 비리로 인해가지고 이사장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박근혜가 이사장 사태 후에도 영남대학교 정말 대단한 대학이에요. 이사가 총 7명인데 7명 중 4명을 박근혜가 임명하도록 합니다. 아니, 유정의 국회의원도 임명하게 몇 명 임명했습니까? 3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근데 7명 중에 4명이면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한 60%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박근혜 사유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창학정신, 박정희의 창학정신 그거 보면 참 이것도 골 때린 얘기죠. 학교를 강탈하고 사유물화하고 그 다음에 독재자를 찬양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든 가지고 그걸 학사 운영에 반영하고 이런 게 창학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학에서는 아니 이 교육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건. 아니 군대에서도 이런 못해요. 그죠? 아니 작은 문중에서도 이런 짓은 못해요.
그런데 김재규는 어떻게 했냐? 그 반대의 길을 합니다. 김대기 아버지가 그 선산에서는 제법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성공한 기업가라 가지고 교육 사업을 위해 가지고 학교를 건립합니다. 선산중학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래 나와요. 선산중학교 46년 6월에 설립 인가가 나고 9월에 개교를 하는데 20년 후인 66년에 공립중고등학교로 인가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김재규 아버지와 김재규 이 부자가 이 사립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헌납을 해가지고 공립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성교육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성교육을 위한 모금운동도 그 아버지가 앞장을 섭니다. 이렇게 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헌납할 때 김재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하늘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방첩 부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입니다. 대통령 권력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요. 이 보안사령관이라는 게. 군대 내에서는 이거는 뭐 참모총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방첩 부대장이 그 68년도에 바뀌어가지고 보안사령부가 되는데, 여하튼 이 최고 권력을 누리면서 박정희는 뭘 했습니까? 남의 학교 2개를 뺏어가지고 자기 학교를 만들었죠. 김재규 부자는 자기들이 설립한 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정반대 맞죠? 그 다음에 군 자녀들이요. 그때 군대 봉급이 참 짰어요. 박정희 시대에. 봉급이 참 짜가지고 그 교육비가 참 그 군 하급 뭡니까? 장교나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저 하사관들 있잖아요. 그죠? 하사관 요즘 뭐라 그러죠? 준사관이라 그러던가? 상사, 중사, 하사. 부사관. 부사관들은요, 박봉에다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기도 상당히 버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군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 설립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요. 박정희 부녀는 교육 기관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김재규는 공적 기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박정희와 김재규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자식 교육도요, 두 사람이 완전 딴판입니다. 박정희는 박근혜를 유신공주로 키우죠. 뿐만 아니라 유경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부인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비공식 영역에서 사실상 박근혜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대표적인 게 구국 여성봉사단 같은 거죠. 오늘날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때 씨앗을 누가 뿌렸는지 잘못 뿌렸어요. 이거 조금 읽어봅시다. 1979년 5월 구국 여성봉사단 총재로 있는 최태민이라는 자가 사이비 목사이며 자칭 태자마마라고 하고 사기 횡령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데다 여자들과의 추문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걸 박정희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박정희는 정보에 부여서 그런 것까지 하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족 일에 대해서는 이건 성역이야. 네가 타치할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의를 했는데 이 최태민이를 어떻게든 처리하라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박근혜를 총재로 만들고 최태민은 명예천재를 만들었어요. 더 웃기는 꼴 나쁘죠.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요. 절대 독재자한테 이런 말 하는 부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 절대자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은 김재규의 인품이 어떤지,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드러나죠. 이래 되면 국가가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구국 여성봉사단에서 손 떼고 회계장부도 그렇게 사기치지 말고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건의했는데도 박정희가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이러고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재규의 이 재판 기록들을 보면요. 이 박근혜 문제도 박정희를 사살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자 쏴버린 겁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당시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2007년 7월 20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건, 요런 이름의 문건 에 나온 기록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죠. 죽은 최 목사가 그녀의 인성 형성기에 20대 중반쯤입니다.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런 결과로 최태민의 자녀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지금 우리가 그
뒷 얘기를, 스토리 2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장면을 보면요. 박정희가 왜 그 최태민을 가만 놔뒀을까? 박정희 같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 없애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김대중이도 동경에서 납치해 오는 사람인데, 이 최태민 정도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왜 최태민한테는 손 하나 못 댔냐? 그 비밀을 풀어야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태민이 교주거든요. 누구의 교주일까요? 그건 상상에 맡깁니다. 특히, 그죠? 참,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놀라운 건요. 이 시기에 박근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박정희가 박근혜를 그러니까 유신 2인자로 인정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도 그죠? 김정일을 유일체제 2인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결국은 북한에서는 승계를 했죠. 권력 승계가 신의 세습을 했죠.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신의를 김정일이 세습했고, 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세습했어요? 김정은이 세습했죠.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나는 일이 같다고 봐요. 북한과 똑같이 같다고 봅니다. 근데 건설부 장관 할 때 김재규는 무남 동료 수영의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이 또 좀 특별해요. 요거는 앞에 부분은 결혼식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김재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봐가지고, 김재규는 특히 이권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족들은 얘기하고 있다. 가만히 놔두면 될 일도 부탁하면 안 됐다고 한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친척이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가자 김재규가 직접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중앙정보부장이 됐을 때 건설을 하는 동생에게 내가 중앙정보부장을 그만두든지 네가 사업을 그만두든지 양자택일 하라고까지 해. 형님 벼슬 하는데 나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는 항의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김재규의 부모가요, 저기 갑부였잖아요. 저기 뭡니까? 선상 갑부였잖아요. 그죠? 선상 갑부였는데 서울 와가지고, 그죠? 김재규가 보안사령관에 취임할 때가 68년도 10월입니다. 취임할 때까지 삼성교에서 살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요즘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난 이런 사람 요즘 못 봤어요. 이 시대는 그래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 유교의 영향이에요. 유교의 영향. 청빈낙도하는. 그 결벽증은 외동딸이 결혼해서도 나타난다. 그가 건설부 장관 시절에 미국에 유학한 딸 수영이 결혼했는데, 그는 딸이 귀국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여 미국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리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은 물론 부인 못하게 하고 미국에 있는 친척들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식장에 참석한 신부 측 친척은 해외의 건설 현장에서
귀국길에 들렸던 삼촌 항규씨 뿐이었다. 고관의 자녀가 결혼할 때 그것도 대기업의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건설부 장관의 무남 동료가 이처럼 쓸쓸하게 결혼식을 올린 것은 의외라면 의외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이요. 요즘 같으면 딸 결혼식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이 청첩장을 돌렸다. 여러분 생각에 이 시대 같으면 얼마쯤 거칠 것 같아요? 100억은 뭐 가뿐하게 넘습니다. 그래 이걸 제가 이제 타이핑이 어려우니까 안 사람이 쳐주면서 야 이거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러냐 말이야. 너무 심하다. 이 사람 뭐 좀 병 같다 말이지. 결벽증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김재규한테 부정축제자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 뒤집어 씌울 때 그죠?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보통 쓰는 자개상이 하나 있었어요. 자개상이 있었는데 요즘 말하자면 한 몇십만 원 하겠죠. 그죠? 몇십만 원. 뭐 얼마 할지는 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재산으로 부정축제자로 몰기 위해 가지고 자개상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얼마로 치냐 하면요. 3천만 원으로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3천만 원 쓰던 이게 그 자개상이 3천만 원이냐. 당신 같으면 이 3천만 원을 사겠냐. 물어봤더니 그 값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 신군부가 이런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만 봐도 악마적 이기주의자가 바로 박정희의 모습이고 김재규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인스러운 의인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확실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뭡니까? 탕탕절을 아십니까? 이게 내가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어쩔 수 없이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김재규. 김재규에 대한 국내에서의 인식은 대체로 그죠? 대체로 저돌적 인물이다. 무식하다. 배신자다.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 중에서도 제일 나쁜 이미지로 칠해져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김재규의 실상을 김재규가 죽자마자 곧바로 김재규의 실상을 실제 모습을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식이라는 분인데요. 이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 양반은 이런 저서를 내놨는데 이 사람은 제일 유명한 저서가 스칼라피노 이정식의 지도 교수입니다. 하고 이정식이 같이 쓴 커뮤니즘 인 코리아라는 책인데 이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공산주의 연구의 거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정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김규식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김규식이 기독교 신자이고 민주주의자이고 우파 인사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정식이라는 사람은 전혀 좌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파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피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그 반공주의 이 학자로 아예 딱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식이 절대 좌파적인 시각으로 김재규를 본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이정식이 1980년도에 79년도 그 김재규가 죽자마자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재규가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그래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 한 넉 달 동안 어떤 조사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김재규의 친지들, 친척들, 지인들, 그 다음에 한국에 그 김재규를 변호한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그래가지고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인간 김재규. 이 책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198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김재규 그 사형당한 고해 나온 책입니다. 지금 그 서점에 없습니다, 이 책은. 없으니까. 이 책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옛날에 그 주진우 기자가 빌려갔다가 안 주고 있길래 내가 빨리 가져오라고 말했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돌려받은 책입니다. 여하튼 이 책에서 기술해 놓은 건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서술하고 있는 양이 그리 안 많습니다. 뒤에는 이 책의 뒷부분은 거의 항소 이유서는 재판 관련 기록이 많고, 그러니까 한 6, 70페이지 정도가 김재규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양은 아닌데, 여하튼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박정희와 김재규를 비교했죠, 그죠? 그 얘기들도 거의 이 책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역사의 문서가 되겠구만. 그렇죠. 네. 이 책과 다른 김재규에 대해서 제법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들을 참고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런 인간 김재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김재규의 말은 거의 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요. 미국에 있는 김재규 가족, 친지, 지인, 그 다음에 한국의 변호인들을 취재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녹취를 하고 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필자의 초고가 끝났을 무렵, 국내에서 김재규 피고의 항소 이유서를 입수하게 되어 친지들이 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조하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항소 이유서를 읽으면서 놀랐던 게 김재규 씨의 친지들이 한 옛날 얘기들이 항소 이유서에 나온 것과 딱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거의 다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지들은 그러는 건 그 당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그때로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들 멘트로 다 사기치고 거짓 했다면은 그 일 뭐 기억하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놈 나쁜 놈이다. 이 한마디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 김재규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협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어릴 때 그 모습 봤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기계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계가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청년 때도 그랬죠. 청년 때도 미국 그 뭡니까 장교한테 미국 군인들한테 그 전에 국제시대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 안동농림을 다닐 때도 예. 하일 스트라이크로 해서 아, 예. 못했습니다. 아, 예, 예. 일본하고 독일 때문에 이 문제. 예, 예. 지금 여기 어떠신 참석하신 분 중에 안동 농림 다닐 때 그 항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안동 농림을 졸업을 못 했습니다. 졸업을 못 해가지고 일본에 일본 그 군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가서 일본 항공병학교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학교 가가지고 그 이제 일본 놈들이 악랄한 게 가미가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 김재규는 그때 전쟁이 일찍 그때 끝나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가미가제로 죽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참 행운이었죠, 그죠? 일본이 항복하는 모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미군 병사들한테 대항하고 그죠? 한가하며 그 다음에 계엄군 사령관으로서 시위 진압을 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도 그죠? 철저한 비폭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청렴 결백한 공직자여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이 화성에 어디 산을 하나 샀는 게 그게 있는데 그것도 부정축제로 몰아가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민주 세력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대표적인 분이 장준하 선생님. 예, 선생님.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단한 효자였다. 효자 중에 그죠? 우리 이제 어릴 때 제일 큰 효자가 뭐냐 하면요. 아버지 엄마한테 나갈 때 나간다고 인사하고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문안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겪었던 일을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 이게 최고 효자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는 거는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걸 실행한 사람이 김재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재규의 어떤 독특한 어떤 측면은 살생을 금기시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불자였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살생을 금기시해가지고 군인이 된 이후에도 그 살생하는 지휘관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김재규가.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친지들은요. 김재규 씨가 박정희를 살해하고 그 차지철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대요. 김재규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 다음에 엄마는요. 그 살생을 했다고 박정희를 죽였다고 평생 해오던 불공을 중단했대요. 그 정도로 그 김재규 집안은 그 불심이 넘치는 집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범죄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를 죽였냐?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데, 살생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미 팔군 사령관이 김재규한테 엽총을 선물한 게 있어요. 그거 안 받겠다 할 수는 없고, 그죠? 받기는 받았는데 바로 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우리나라 고관 대작들 미 팔군 사령관한테 엽총 하나 선물 받아들면 어떨까? 대대로 물려줄걸요. 알까? 그 다음에 6.25 때도 사람을 죽인 경우가 없대요. 김재규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항소 이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혁명에서 11.6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때문이었습니다. 차지철이가 300만 죽여도 까딱없다 그랬죠. 그거 보고 기절초풍한 겁니다. 아, 이거는 박정희 살려두면 안 된다. 판단을 하겠죠. 무능하다 그런데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유능한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요, 이 김재규를 취재하면서 김재규 당시에 김재규를 건설 마술사라고 그랬다고 해요. 2년 3개월 동안 건설부 장관을 했는데 건설 마술사였다. 대단한 능력을 마술 부리듯이 일을 처리했다 이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건설에 대해서 무슨 아는 게 있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외한이에요. 근데 어떻게 건설 마술사가 됐냐? 이래요. 자기가 74년 9월에 건설부 장관이 됐는데 그때 재무부 장관으로 있던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3천만 달러를 만들어 달라.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경제라는 병자를 치료하려면은 달러라는 약이 필요하다. 그 약은 산유국인 중동에 가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 1979년 12월 22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진출을 해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김재규가 건설부 장관이 되기 전에 중동 아프리카, 여긴 중동만 써놨는데 중동 아프리카의 전 계약고가 73년도에 2,400만 달러, 74년도에 취임한 고해에 6,90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취임하고 고이듬 해에 8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74년도에 12.3배의 결과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77년에는 34억 달러, 78년에는 90억 달러. 말하자면 중동 붐을 폭발시킨 건요, 김재규가 이룬 것입니다. 이게 박정희, 정주영 아닙니다. 이래 볼 것 같으면요,
이 사람은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실사구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현실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한국의 지금 한국 경제의 병이 외환 보유고가 없다는 거다. 그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동에 진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진출했고 건설 붐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어떤 한국 경제를 완전히 살아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 안목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 차원의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걸 또 한 대통령도 아닌 건설부 장관이 실행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얻었다. 이런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신군부와 언론이, 한국 언론이 못한 짓이 없죠. 만들어낸 이미지가 뭐냐면 저돌적 성격이고 무능한 인물이다. 이런 건데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재규를 탁월한 실사구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최고의 탁월성, 영웅적인 실사구시가 뭐였느냐? 박정희를 죽인 겁니다. 박정희를 죽이지 않고서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북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실사구시가 뭐였냐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박정희 사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그래서 이정식은 인간 김재규를 훌륭한 인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인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보부장이란 어마어마한 직책을 2년 10개월이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언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앙정보부장 있으면서 중앙정보부를 상당히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민주인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이가 야당 총재가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정도 일 중앙정보부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목숨 건 일 아닙니까? 요즘 쫄장부들은요, 이런 일 죽어도 깨나도 못합니다.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중요 기관의 기관장이면서도 자기 기관의 업무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는 일 등은 무언중에 김재규 씨의 인격과 그의 성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12.6 거사 후에 공모자로 재판을 받아온 부하들이 한결같이 김재규 씨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다는 일, 그리고 그처럼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로 거의 3년간이나 있었는데도 부정을 하였거나 치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 그리고 과거에 거의 측근으로 일을 하여온 인사들이 한결 칭송하였다는 일 등은 인간 김재규가
덕망이 높은 인격의 소유자라는 결론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12류. 그러면 아까 두 탕탕절을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12.6 2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런 걸 발제를 했어요. 12.6의 역사적 평가, 안중근과 김재규의 비교 검토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토론자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내 얘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제 얘기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은, 만약에 안중근이 의사라면은 김재규는 슈퍼 의사다. 안중근의 역사적 공로는 별로 없다. 김재규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공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다 대면서. 그랬더니 뭐, 아이고, 막,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 조용해요. 2005년도에는 제가 또 고이듬해 인터뷰를 해가지고, 김재규 의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런 지승호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006년도에요. 시대의 창이란 제법 진보적인 출판사에 그 김재규 의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이 인터뷰를 포함해가지고 최상천, 지승호 인터뷰집을 내려고 원고를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한마디로 딱 거절당했어요. 어떻게 김재규를 이렇게 볼 수 있냐? 제가요, 소위 진보라는 출판사, 언론사로부터, 그죠? 거절당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요, 진보나 보수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나는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여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거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 막 쫙 도배를 했어요. 그런 반면에 김재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 앞에 장사 없는 모양입니다. 70년 간격의 두 12.6, 1909년 12.6,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거죠. 79년에 12.6, 김재규가 박정희 사살한 거죠. 이 공통점은 당대 최고 권력자를 권총으로 빠방 죽였다는 거. 총으로 빠방 죽였다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졸속 재판으로 처형됐다는 거.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12.6은 의거였죠. 독립운동이고 민족운동이고. 그래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최고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의사로 평가. 안중근 의사 아니라 간 사람 극히 소수 있긴 있죠. 친일파는, 그죠? 있지만은 대다수는 99.99%는 안중근 의사 맞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김구와 더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고 그의 서예 작품들이, 그죠? 차 뒤에 딱 붙이고 다니기도 하죠. 대한국인 안중근 이래가지고 손도장 탁 찍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정말 안중근을 존경하고 안중근을 의사로 받들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비해서 김재규의 12.16은 아직 내란 목적 살인 사건으로 권력 잡으려고 살인한 걸로 규정했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의사는커녕 살인자, 배신자, 시해범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12.1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천주교 신부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들, 그 김재규 변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조직인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정말 그 김재규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예회복이나 기념관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김재규 의사 기념관 대신에 박정희 기념관이 세워지고 구미에는 반신반인 박정희 유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가 정당한가? 저는 전혀 택도 없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중근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안중근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평가를 합니까?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죠. 안중근은 민족사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김재규는 실정법 차원에서 평가도 아닙니다. 심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재규에 대해서도 실정법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걸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차원의 평가라는 건 뭐냐? 첫째는 실정법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실정법 차원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건 여하튼 실정법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에? 불순분자죠. 그죠? 그 말 그대로 믿겠어요? 실정법 그대로 따르겠어요? 그 다음에 정치, 당파, 민족 차원을 이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패거리 논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빠지면은. 그래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인간 해방, 역사 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보자. 이랬을 때 비로소 역사적 차원의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사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했는가? 그 다음에 거사 결과가 진짜 역사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 대목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만 얼어붙어 버려. 안중근의 12.16 거사와 목적과 방법을 보면 안중근의 12.16은 거사의 목적은 민족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침략과 주권 침탈 원흉을 응징해가지고 민족의 원수를 갚는 거다.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침략 전쟁의 주모자를 제거해서 동양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핀트가 조금 어긋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토 히로부미 침략 전쟁의 주모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 전쟁을 기획 주도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임으로써 침략 전쟁 반대, 동양 평화 실현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독립 정신을 일깨우려 했다. 이런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얘기하는 테러리스트 논리,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 테러리스트 논리는요, 테러는요, 저항적 폭력이고, 침략은 일방적 폭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 침략은 상대를 죽이고 탈취하기 위한 폭력입니다. 약탈하기 위한 폭력입니다.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런 침략을 막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럼 테러는 뭐냐? 이 침략에 저항하는 그 독립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은 차원에서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침략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독립운동의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12.6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임으로써 일시적인 굉장히 이 충격은 오죠. 그렇죠, 그죠? 센세이션은 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 충격일 뿐 독립운동의 큰 뭐라고 할까,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뭘 만들어낸다든지, 이런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토가 안중근의 총에 죽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연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강역에다가 사람을 배치해놨어요. 그런데 6일 전에 이제 그 정보를 알고는 이제 여기다가 배치해놨는데 정말 우연히 안중근의 손에 딱 죽은 겁니다. 만약에 고전역인 채가구역에서 죽었다면 오늘날 안중근 의사는 없습니다. 우덕순 열사가 됐겠죠. 의사가 됐겠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안중근 의사로는 뭔가 허점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김재규의 12.6은 많이 다릅니다. 김재규가 12.6을 한 5가지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회복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헌법 1조 실현의 핵심 과제니까. 헌법을 회복하겠다는데 이게 말이야.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누구도. 국민의 희생을 방지한다. 부산에 뿐만 아니라 전국을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1차적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적화를 방지한다. 한미관계를 회복한다. 한국인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 시기만 해도 그죠. 한국인의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제가 이 시대에 살았잖아요.
전부 정말 암울한 얼굴이었어요. 방법으로는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 치아프고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자유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박정희 제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박정희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생각해도 되겠죠? 이건 바로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에 미친 영향을 한번 두 사건을 비교해보자. 안중근의 11.2은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없었다. 항일 의병운동이, 그죠? 의병전쟁이 다시 일어났냐? 말하면, 일제에 대항하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 한일 합박을 막았느냐? 그에 대면 그래 대붙죠. 못 막았습니다. 전혀 못 막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재규의 11.6은요, 유신 핵을 사살해버림으로써 유신 체제가 붕괴됐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재규는 안중근도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하튼 김재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김재규는요, 유신체제의 정말 박정희 다음 가는 권력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걸 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그죠?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김재규를 빼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요. 민주화 운동 세력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자기를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김재규입니다. 그리고 그 핵을 제거한 사람이 김재규입니다. 그런데 왜 김재규는 민주화 운동 세력에 넣어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시민 대학살을 막았죠. 그 다음에 박정희 천황체제가, 그죠? 김일성 천황체제하고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희 체제가 유지된다면은 남쪽도 북쪽꼴로 나는 거죠. 그걸 막은 겁니다. 김재규가. 그런데도 민주화에는 바로 성공하지를 못하고 7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화 실패의 책임을 김재규한테 물으면 안 되죠.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신군부 세력이. 그죠? 광주 학살을 한 신군부 세력. 그 다음에 먼저 대통령 되겠다고 대의를 저버린 김대중, 김영삼한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실사구시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절대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한국의 민주화 세력에는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박정희 쪽만 잘못된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화 세력도 실사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 그 발표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는 유신체제의 핵을 폭파한 역사적 사건이다. 김재규가 최후 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20년 내지 25년 앞당겼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겸손하다. 만약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보기에는 김일성의 주석체제처럼 박정희의 죽음을 이 뭐가 이래?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모르는데. 처럼 박정희의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박정희 죽고 남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는 박근혜가 이어받아가지고 지금쯤 박근혜 여왕을 모시고 살면서 1년에 한 차례 박정희 궁전에 참배를 드리면서 대성 통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70%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2004년도에 제가 발표했던 글입니다. 지금요, 요래까지는 아니지만은 구미 가면은 이런 꼬라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만 혹시 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최상천 지승호 인터뷰 2005년도에 한 인터뷰 김재규 의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대를 나오니까 검색할 때 김성태 역금 의사 김재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개척한 혁명 이 책에도 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